문법은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 그래서 오늘 지금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1시간 정도. 일단 최대한 빨리 해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문법 문제도 한 세트씩. 그러니까 오늘 문법 정리가 다 되면, 뭐 오늘이 됐든 다음 시간이 됐든 문법 정리가 끝나면 문법 문제를 5문제씩 한 세트씩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한 장 넘기면 이제 차례가 나오고, 한 장 넘기면 이제 의문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각 장의 제일 앞부분은 이게 전체 그 구조도야.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문법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써먹냐면, 의문 하면은 뭐가 이제 내가 그 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얘기를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떠올릴 수 있어야 공부가 된 거고, 떠오르지 않으면 공부가 덜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장에 있는 이 구조도는 그렇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 복습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내용을, 개념을 익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6쪽부터 봅니다.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모의고사에서는 한 장 더 넘겨. 왜? 거기야. 6쪽이라 되어 있는 거. 거기 보시면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잖아. 음운하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음운하면 거기다 이렇게 써줘.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그러니까 음운하면 머릿속에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게 떠오르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의문에 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떠올려 주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 종류를 보시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분절 의문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비분절은 나눌 수 없는 것. 그래서 바로 나눌 수 없는 거에 소리의 길이가 있는 거야. 됐고, 네, 오른쪽에 봅니다. 자음체계. 자음체계는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좋은 위치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좋은 방식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가로축이죠. 가로축이 좋은 위치에 해당하는 거고, 세로가 좋은 방식에 해당하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내신이 아니라 지금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소한 뭐는 알아야 되냐면, 비음하고 유음은 외워야 돼. 비음하고 유음에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비음에 뭐가 있고 유음에 뭐가 있는지는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줘. 지금 우리 자음체계에서 자음에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요 울림소리는 그 옆에다가 플러스 모음 모음도 포함된다는 거 적어줘. 지금 이렇게 보면 울림소리는 자음을 나누는 거구나,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모든 모음은 다 무조건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 하면 모음, 그 다음에 비음, 유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이제 모음을 보는 거야. 모음에서는 단모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단모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단모음,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그러니까 앞뒤 위치와 혀의 높낮이, 혀의 위치, 혀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해. 그러면 이중모음은 뭐가 되는 거야?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럴 때 다시 단모음이야. 단모음에서 거기 위, 외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단모음 표현을 보시면 위, 외가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는데, 왜냐면 지금 방금 내가 발음한 것처럼 위, 외를 발음할 때 어때? 입술 모양이 바뀌어. 그런데 지금 원칙은 뭐라는 거야? 단모음이라는 거지.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안 바뀌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꾸면서 발음을 하니까 어문 규정을 보면 요 위, 외의 경우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 요거 기억해 주시고, 원래는 뭐라? 단모음이다. 나머지 것들을 발음하면 안 바뀌어. 그런데 얘만 바뀌어.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설모음 개념을 기억하는데, 전설모음은 다 뭐냐면 이가 들어있는 거야. 거기 이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전설모음 봐봐. 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에도 뭐가 들어있어? 이 들어있지. 에도 이 들어있지. 그래서 전설모음은 이가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에서는 반모음에다가 별표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모음은 단모음하고 이중모음밖에 없어. 그럴 때 요 이중모음은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아니죠.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으로. 반모음인데, 그러면 모음에는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 있는데 반모음은 모음이라는 거야? 모음이 아니라는 거야? 모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의 종류는 단모음하고 이중모음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반모음에 이계열하고 오우 계열, 이렇게 반모음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향식, 하향식이라는 말은 몰라도 돼. 그러니까 반모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야. 반모음이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뒤에 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대체적으로는 다 앞에 온다는 것. 넘어갑니다. 사실 의문의 책에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없어. 왜? 쉬워. 또 한 가지는 외워야 돼. 아까 그 자음체계표랑 단모음표를 외워야 되거든. 그런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외우는 문제는 안 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문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의문의 변동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의문을 공부하느냐? 의문 체계를 공부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의문의 변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일단 변동을 볼 때 우리 변동 크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의문 변동에는 교체, 그 다음에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더 넓게 쓸까?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의문의 변동은 발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발음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얘는 처음에 경제성. 발음의 경제성은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음의 명확성. 얘는 이제 강조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의문의 변동에서 중요한 건 의문의 변동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얘는 표기와 그 다음에 뭘 비교하는 거지? 표기와 발음을 비교.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쉬운 게 뭐냐면 교체와 첨가가 쉬워. 왜? 교체와 첨가의 경우는 표기와 발음이 같아 달라.
달라. 교체와 첨가는 표기와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탈락하고 축약의 일부야. 얘네들은 표기에 반영이 돼. 그러니까 표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표기와 발음이. 그래서 탈락의 일부와 축약의 일부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음할 때 일어난 현상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보편적 현상이야. 그럼 보편적 현상이라는 얘기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의 변동으로 발음되는 거는 일단 다 뭐가 되냐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주로 이제 의문의 변동 자체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거도 같이 나오냐면 어문 규정하고도 같이 나오죠. 맞춤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 이거하고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규칙은 어렵지 않지? 규칙은 그냥 바뀌는 거야. 탈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있던 게 없어지는 거죠. 축약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첨가는 없던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로도 볼 수 있냐면 의문의 개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의 경우는 변화가 있어 없어? 얘는 0이죠. 탈락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축약은 얘도 마이너스 1이네. 두 개가 하나가 된 거니까 첨가는 플러스 1. 이렇게 의문의 개수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탈락부터 살펴보자. 아니, 교체부터 살펴보자. 10쪽입니다.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특별한 거 없지? 그런데 이거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하는 거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러면 어디에서야? 어디에서? 발음될 때지. 발음될 때. 발음될 때 미안. 받침에서야. 받침에서. 받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럼 받침하고 관련이 없으면 끝소리 규칙이 아니란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요거 거기다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예를 하나 적어주세요. 얘 어떻게 발음돼? 밤는 이라고 발음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미음으로 발음한 거야? 아니지. 얘는 뭐에 따라서 미음으로 발음하는 거죠?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뭐로 발음이 되는 거야? 밥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이 밥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디에서만? 받침 발음 그 자체에서만 말한다는 거. 됐어? 그래서 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와 좀 구분을 하냐면 거기다 써주세요. 자음군 단순화와 구분을 해야 돼. 자음군 단순화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못 얘기했네. 얘는 자음군 단순화네. 맞지? 얘는 자음군 단순화죠. 왜? 지금 리을이 어떻게 된 거야? 떨어져 나간 거잖아. 내가 이 예를 들으면 안 되는 건데. 다시. 얘가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때는 지금 받침에서 발음이 되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음군 단수나 구분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지? 얘는 그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이 됐다가 지금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기역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응으로 발음, 여기서 이응으로 발음되는 이유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됐죠? 그 다음 밑에 레벨업을 보시면 거기는 이제 연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연음일 때 뭘 기억하냐면 거기 표준발음법 14망 찾았어? 표준발음법 14망 첫 번째 줄이야. 거기 조사, 어미, 접사 거기다가 밑줄 치십시오. 조사, 어미, 접사 이거 묶어서 뭐라고 해? 조사, 어미, 접사 묶어서 뭐라고 하죠? 조사, 어미, 접사를 묶어서 거기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다는 거. 조접어.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주시고, 그 다음 표준발음법 15항의 첫 번째 줄 끝을 보시면 대표음 나오죠. 이 대표음이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된소리 대기는 그냥 된소리 대기만 기억하면 돼. 특별한 거 없어.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 되는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 동화에다가는 별표를 해주시고, 사실 교체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동화죠. 왜냐면 얘는 정말 이거와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풀 수 있는 거라서. 크게 동화를 보시면 자음 동화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3쪽에 보시면 모음 동화가 있는데 모음 동화는 지워줍니다. 왜냐면 신경 안 써도 돼. 왜냐? 모음 동화는 지금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음 동화도 있으니까 당연히 모음 동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냥 넣어준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자음 동화를 봅니다. 자음 동화 거기다가 밑줄 쳐줘. 좋은 방식이 담게 되는 현상 밑줄 치고 별표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자음 체계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음 체계표에서 지금 그러니까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좋은 위치였죠. 그 다음에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었어. 그러면 좋은 방식을 담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위아래로 이동한다는 거야. 좋은 위치가 담는다는 것은 좌우로 이동하는 거고, 대체로 좋은 위치가 담게 되면 걔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표준 발음은 좋은 방식이 담는 형태로. 오케이? 그 다음 비음화, 유음화 어렵지가 않고, 다만 특이한 자음 동화 있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비음화라고 써줘. 왜냐? 결국에 걔네들이 뭐로 발음이 돼서 이응과 미음, 니은으로 발음이 됐으니 비음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것이 비음인 거니까, 비음화인 거니까. 다만 사실 비음화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닌 것이 담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 특이한 자음 동화를 보시면 비음이 있어 없어? 표기에 비음 자체가 없어. 그런데 비음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얘는 무조건 순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뭐부터 바뀌는지야. 뭐부터 바뀌어?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는 거야. 이거 기억해도 거기에서는 순서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레벨업을 보시면 밑에 있는 레벨업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를 묶어. 순행, 역행, 상호를 묶어서 얘는 방향입니다. 방향에 따른 분류야. 그 다음에 완전과 불완전은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럴 때 방향에서 상호만 주의하면 돼. 순행, 역행은 어렵지 않잖아. 순행은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바뀌는 거고, 역행은 그 반대가 되겠고, 그럴 때 상호는 뭐라는 거야? 둘 다 바뀌는 거야. 완전은 똑같이 되면 완전, 불완전은 똑같이 않게 바뀌면 불완전. 그 다음 13쪽에 보면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모음조화가 있을 거야. 찾았어? 모음조화. 모음조화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얘 외워야죠. 어떤 것만 외우면 돼? 양성모음에 뭐 있어? 양성모음에 아, 오, 이 두 개만 외우시면 거기다가 중세국어 관련해서 기억하자면 모도 아래아까지 그거 외워야 돼. 양성모음에는 아, 오, 아래아. 음성모음에는 뒤집어 우, 으. 그럴 때 이 아래아가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양성과 음성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거든. 그런데 아래아가 없어졌어? 그럼 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없어지면서 모음 조화가 깨집니다. 파괴. 뭐 때문에? 아래아가 없어져서. 그럼 아래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중세국어 시기에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모음 조화는 양성, 음성, 그 다음에 이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넘깁니다. 그 다음 국외음화에다가 별표. 요 국외음화를 좀 주의해야 돼. 왜냐면 얘는 조건이 많아. 조건. 그래서 조건을 외워야 돼. 국외음화 봅니다. 실질 형태에서의 끝소리인 디귿티읕이 그 다음에다가 밑쳐줘.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그때 형식 형태소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형식 형태소에 뭐 있었어? 조접어 있었죠? 걔네들을 만날 때 지금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는 거. 됐지?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동화이기 때문에 아까 동화될 때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닿는다고 했잖아. 얘가 표를 앞에 있는 표를 볼까요? 몇 쪽이냐면 7쪽이야. 7쪽의 표를 보면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이 되는 거니까 얘는 대각선으로 내려왔네. 대각선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뭐랑 뭐가 바뀐 거야?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변한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왜냐하면 동화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가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럼 영향을 준 놈이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 비음화나 유음화를 봐봐. 비음하고 유음화를 보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이 아닌 것이 미음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아닌 것이 니은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응이 아닌 것이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이 되는 거라고. 얘는 다 뭐만 바뀌는 거냐면 좋은 방식만 바뀌는 거지. 뭐에 따라서? 영향을 준 놈에 따라서. 이게 동화인 거니까. 닮는다라고 하면 영향을 준 놈하고 영향을 받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특이한 자음동화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왜? 영향을 주는 놈 없이 바뀌었잖아. 이해했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 국외음화도 영향을 준 놈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 그런데 국외음화의 정의가 뭐였냐면 2로 시작하는 거래. 반모음 2가 됐든 2가 됐든.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봅니다. 이게 사람 입이라고 할 때 입 안에서 가장 높은 곳, 그 앞에 혀가 이렇게 위치하면 혀의 최고점이면 전설모음인 거고, 혀의 최고점이 이거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이 되는 거거든. 아까 전에 전설모음 다 뭐가 들어있는 거라 그랬어? 2가 들어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 봅니다. 2인 거니까 얘가 여기에서 발음된단 말이야. 그런데 디귿과 티읕은 어디서 발음돼? 윗잇몸 혀끝소리인 거니까 여기에서 발음이 되거든. 그 다음에 지읒과 치읒은 경국의 음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발음돼? 딱딱한 부분인데 혀를 딱 그 윗잇몸에 대고서 쭉 대면 여기까지가 경국이야. 여기 넘어가면 말랑말랑한 부분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이동돼서 발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얘랑 얘의 공통점을 잡으면 뭐에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어? 위치입니다. 위치. 얘가 여기 2가 전설모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2가 전설모음인데 고모음이야. 고, 중, 저 여기서 발음이 되는 거라고. 입천장 가까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음이 되게끔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영향을 준 거로 보자면 국외음화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 조 위치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조 위치가 바뀌는 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표를 줬어. 표를 주면 이거 조 위치만 바뀐 거 아니잖아. 디귿이 지읒이 된 거니까 얘는 대각선으로 내려온 거라서 조 위치와 조음 방식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 없이는 그냥 뭐 생각해 주면 돼? 조 위치가 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 비음화, 유음화, 자음동화는 뭐가 담는 거라 그랬어? 좋은 방법이 담는 거라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탈락. 탈락에 자음 탈락하고 모음 탈락이 있는데 얘 다 특히 자음 탈락,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모음 탈락에 동음 탈락, 다 외워야 돼. 이거 왜 외우냐면 얘 어디에서 또 써먹을 거냐? 거기다 써줘. 규칙 활용해서 써먹을 거예요.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게 규칙이잖아. 그런데 변하기도 해. 변하기도 하는데 규칙 활용을 보는 게 있거든. 그때가 바로 뭐야?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할 때야. 그럼 그때 활용하는 의문의 변동이 얘네입니다.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동음 탈락, 읒 탈락. 그래서 이 4개 외워주시고 그럴 때 요 리을 탈락하고 그 다음에 동음 탈락, 읒 탈락의 경우는 얘는 표기와 발음이 동일해. 그래서 더 주의해야 돼. 리을 탈락 봐봐. 그렇게 되는 건데 얘는 그렇게 표기에 쓰죠. 그 다음에 동음 탈락, 읒 탈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자음군 단수나 뭐라 구분하라고? 자음군 단수나 뭐랑 구분하라고? 끝소리 규칙이랑 구분하라고 얘기했어. 2개 중에 하나가 발음되면 자음군 단순합니다. 그런데 자음군 단순화 중에서도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히읗 탈락하고 구분해야 돼. 봐봐. 지금 우리 자음군 단순화에서 할따를 보자. 탈락해서 얘는 2가지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뭐야? 티읕이 떨어져 나가는 자음군 단순화야.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됐으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야. 왜 히읗 탈락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 예를 볼 게 아닌데 미안. 요거로 봅시다. 뚫다. 뚫는 얘 어떻게 발음되죠? 뚫룬으로 발음되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인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얘 때문에 변한 거니까. 그런데 밑에 히읗 탈락에서 거기 끊어서 끄르니 거기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끊어서 끄르니. 요거 주위에 봐봐. 끊어서. 얘가 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 탈락인지를 확인해야 돼. 얘는 여기서 어디에 자음군 단순화 어디에서야? 받침에서야. 거기.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이렇게 써줘. 받침에서. 받침에서 떨어질 때 자음군 단순화야. 그런데 얘를 봐. 얘는 어서라는 어미가 붙은 거지. 아까 어미는 뭐였어? 어미는 형식 형태소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해? 모음으로 온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얘는 연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끝소리 규칙이죠?
얘는 국외음합니다. 얘는 얘는 연음.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아니지. 왜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연음이 음운의 변동이 아닌 이유는 단순해. 봐봐. 음운의 변화가 없거든. 얘 쪼개입니다. 얘 여기에 있는 이응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이 단어 쪼갰어? 그럼 야 얘도 쪼개. 얘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닌 거야. 음운의 변동은 어디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예요. 그런데 이가 왔으니까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라고. 하나만 더 볼게. 얘는 만약에 한 단어야. 얘가 단어라면 뭐로 발음되죠? 반리랑으로 발음됩니다. 여기서는 첨가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랑이 조사일 땐 어떻게 되겠어? 논이랑 반리랑이야? 논이랑 밭이랑이 되는 거거든. 왜? 조사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해서 연음에 대한 개념을 확인했어. 그래서 얘가 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탈락인지 보냐면 얘가 연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끈, 허, 서가 돼야 되거든. 왜냐? 우리 얘 어떻게 발음해? 달기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얘도 끈허서라고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근데 끈허서가 아니라 뭐래? 너, 서 이렇게 발음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던 히읗이 탈락하는 바람에 얘가 넘어가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히읗 탈락하고 거기에서는 자음군 단수나 또한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끊어서 끓으니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요거를 써주면 되겠네. 뚫른. 그 끊어서 끓으니 밑에다가 뚫른 써주시면 뚫른에서는 히읗 탈락이 아니라 뭐야?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이제 축약을 봅니다. 축약에서 뭐 자음 축약 거센소리 되기는 문제될 거 없고 모음 축약을 보시면 모음 축약에서 주의할 게 좀 있어. 주의할 게. 모음 축약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거기 뜨이다, 보이다, 누이다 얘네들을 뭐 두었다. 이건 하나밖에 안 되겠네. 이가 들어있는 경우는 누이어를 볼까? 누이어. 이 누이어는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지금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또 뭐로도 될 수 있어? 누여로도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는 뭘 주의하는 거냐면 축약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중모음이 되는 건 아니야. 맞지? 여기는 이중모음 아니고 여기는 이중모음이죠. 그래서 축약이 된다고 이중모음 되는 거 아닌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요 모음 축약을 뭐로도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교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봐봐. 아까 거기 두었다를 볼까? 두었다가 뒀다가 됐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가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된 거지. 우 더하기 어가 된 거야. 단모음이죠. 그런데 요 이중모음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 이중모음은 뭐와 뭐의 결합이야? 그렇지. 얘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축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요 우가 뭐가 된 거니? 단모음 우가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반모음 우가 된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거기다가 써줘. 모음 축약은 관점에 따라 뭐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교체. 모음 축약은 관점에 따라 교체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 넘어갑니다. 변동. 이게 첨가를 보는데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은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가 깨져.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소리 현상에서 대표적인 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된소리대로 발음되면 뭐가 되는 거야? 된소리 되기도 있잖아. 그럼 무언가가 들어갔는데 무언가가 들어간지 딱 특정해서 말하기가 어렵거든.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은 쌍기역은 거기에다가 기역이라는 의미 들어가서 쌍기역이 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쌍기역이랑 기역은 별격이라고. 그래서 요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대신에 뭐는 나와? 밑에 니은 첨가가 나오는 거예요. 니은 첨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첨가 현상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럼 끝났네. 의문은 끝이야. 그 다음에 넘겨서 형태를 봅니다. 형태에서도 거기 또 표가 나오죠? 표는 꼭 복습할 때 활용해 주시고, 형태소 분석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죠. 다만 이 형태소 분석과 관련돼서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단어 형성이 나옵니다. 단어 형성.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특별히 볼 건 없고 29쪽을 봅니다. 29쪽. 29쪽에서 일단 형태소의 개념. 아까 우리가 외우기란 거 뭐만 외웠죠? 형태소 개념에서 뭐 외우기로 했어? 형식 형태소만 외우시면 돼. 형식 형태소에 뭐 있어? 조접어, 조사접사, 어미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탐구자료에서 이 형태 있죠? 이 형태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형태는 개념만 알면 돼. 이 형태가 뭐야? 의미 및 기능이 같다. 거기다 밑줄 쳐줘.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야. 문장 안에서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생김새가 다른 것, 그것을 이 형태라고 한다는 것. 그 정도만 봅니다. 넘어갑니다. 거기 이제 단어 형성을 볼 거야. 지금 30쪽이야. 30쪽에 단어 형성을 보는데 단어 형성에서 묻는 것 하나.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두 번째, 합성어일 때 지금 통사인지 비통사인지. 그 다음 파생어를 이용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 그러니까 한정적 접사가 붙는 것인지 아니면 문법적 접사가 붙는 것인지. 제가 이제 문법적이라고 얘기하자. 지배적 접사라고 하죠. 지배적 접사가 붙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러면서 여기서는 문법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아. 문법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이 단어 형성 문제는 어휘력이 따라갑니다. 어휘력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썼던 단어들로 문제를 내면 정답률이 뚝 떨어져. 반대로 우리가 아는 것들을 내면 정답률이 확 오릅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단어 형성에서의 기본 개념은 뭐냐?
지금 요소 거기 어근하고 접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어근의 짝은 뭐야? 접사. 어근의 짝은 접사로 외워야 돼. 그래서 뭐랑 구분을 할 거냐면 어간의 짝은 뭐야? 어간의 짝은 어미인 거야. 그래서 공부하다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어디까지가 어간이 돼? 공부하까지가 어간이 되고 얘가 어미가 되는 거죠. 반면에 어근이랑 접사랑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공부가 어근이 되는 거고 하다가 접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근의 짝은 접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간의 짝은 어미라는 것도 구분을 합니다. 그럴 때 일단 단어 형성에서는 요 어근이란 개념, 접사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지금 결국에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그 다음에 또 합성어를 이용하든 파생어를 이용하든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단어를 나눠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단어를 나눌 때 기준이 뭐야? 단어를 나눌 때 기준. 의미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쉽게 알고 있는 의미. 예를 들어서 날김치. 이건 뭘로 나눠? 날로 나눌 거야? 김치로 나눌 거야? 김치로 나누는 거지. 김치가 쉽잖아. 김치를 알잖아. 모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눌 때 그 기준은 이거 되게 중요해. 무조건 어근이야. 여러분들이 나눌 때 그 기준은 의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근이야.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서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따져주는 게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어휘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날김치가 어떤 김치를 말하는 거야? 날김치. 생김치. 뭐냐면 덜 익은 김치야. 겉절이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 날이 어떤 의미냐면 덜 익으냐. 그러니까 우리 날고기와 같은 거죠. 날생선과 같은 거라고. 그때 날과. 이해했어? 그런데 이때 날은 덜 익은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럼 문장 안에서도 우리가 날 덜 익은 거 뭐 있을까? 날사과. 우리 이렇게 쓰냐? 날사과라고 써? 안 써? 안 쓰지. 얘가 만약에 그렇게 어근으로서의 기능을 혹은 의미를 띈다면 문장에서 다른 것들하고도 빈번하게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특정 단어에서만 나타나.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접사가 되는 거죠. 접사인 거니까 얘는 파생어가 되는 거 아니야. 얘도 파생어. 그런데 날짐승은 합성어거든. 왜? 왜 날짐승이 합성어야?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야 이거 날짐승? 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는인 거니까 얘는 어디서 온 거겠어? 날다라는 말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어근으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합성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에서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인 거야? 어휘력인 거야. 그래서 날짐승 또 뭐 이용하냐면 군밤 말하죠. 군밤. 군밤 합성어야 파생어야? 군침 혹은 군소리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자. 군침은 합성어 파생어. 군소리는? 군밤은? 왜? 그렇지. 구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줄 수 있어야 돼.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 그럴 때 요거 한번 해볼까? 지금 다시 단어 형성에서 단어를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쪼갤 때 가장 중요한 건 의미라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조건 어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데 비웃음과 코웃음이 있습니다. 이제 얘를 그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한번 나눠볼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단어를 나눠보고 거기다 써보고 교재에다 쓰고 난 다음에 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나눠보고 일단 단어를 쪼개보고 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도 한번 써봐. 볼까? 왜 가렸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거냐면 단어를 쪼개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단어를 나누기 전에 기본형으로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는 거야. 봐봐. 얘가 기본형, 우리 이렇게 되겠죠? 얘도 기본형 이렇게 바꿨어. 야, 우리 코웃다는 말 쓰냐 안 쓰냐? 안 쓰지. 얘는 기본형이 없는 거네. 우리 비웃다는 말 써 안 써? 써.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코웃음은 코 더하기 웃음으로, 비웃음은 비웃 더하기 음이 되는 거네. 이거에 따라서 얘는 합성어가 되는 거고 얘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다시 단어를 나누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자고?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따져주기 바란다. 30쪽, 31쪽 계속 봅니다. 30쪽, 31쪽 계속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어에 대한 거 나오는데 지금 앞에 그 접두 파생어 나온 거 있죠? 30쪽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31쪽에 전미 파생어.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외우십시오. 아까 전에 그 파생어, 합성어가 좀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입파생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문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럴 때 이제 바로 어떤 거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네. 미음, 기, 이, 히,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 하다. 지금 얘네들은 이제 다 문법적 역할을 하는 거지. 품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문장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럴 때 문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기 이히리기, 우구추랑 이히리기가 돼. 피동하고 사동일 때는 문장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합성어. 합성어에서는 합성 방법에 따른 분류, 니은에 있는 거 있죠?
니은에 있는 합성 방법에 따른 분류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럴 때 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장의 어순이야, 어순. 어순에 따라서 비통사는 그렇지 않은 것. 당연히 뭐가 많아? 통사가 많아. 그래서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비통사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비통사 3개에다가 별표해 주시고 그거 외워주세요. 물론 거기에 있는 예들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돼. 어간, 그러니까 어미가 없는 경우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품사 34쪽 품사에서 거기 이게 내가 조금 표를 이렇게 좀 그렸어야 되는 건데 품사에서 가장 많이 내는 건 뭐냐면 품사를 구분하는 거야. 다른 품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 거기에도 이제 써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품사 분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바로 형태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뭐랑 뭐로 나누죠? 불변어와 가변어지. 그러면은 불변어와 가변어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 이게 뭐야? 활용. 그러니까 품사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적용하는 거야? 얘가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적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거든.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 거기 체언 옆에다가 써줘. 체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문장에서 몸통의 역할이야. 그 몸통에다가 가로치고 뭐라고 쓰냐면 주성분이라고 씁니다. 그럼 문장에서 주성분이 되는 거. 그런데 주성분이라고 하면 주성분에 뭐뭐가 있죠? 주성분에 4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거 되는 거야. 그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건데 얘가 뭐랑 결합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되냐면 조사거든. 조사. 그래서 체언하고 관계언하고 연결해 줍니다. 체언하고 관계언하고 연결해. 체언의 짝은 뭐야? 체언의 짝은 조사야. 다시. 체언의 짝은 조사. 그러니까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잖아. 그럼 명사의 짝도 뭐야? 조사. 그 다음에 대명사의 짝도 조사. 수사의 짝도 조사. 그래서 처음에 기능에서 우리가 활용할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체언의 짝 조사 이거를 활용을 할 거야. 이게 바로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언이야. 용언은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기다 써줘. 문장에서 서술하는 역할이야. 서술하는 역할이라면 서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서술언이 아니라 용이야. 용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얘가 서술하는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용이라는 거야. 이 용 어디서 온 거겠어? 활용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용언에서는 활용에 대한 개념, 활용과 관련된 이해가 풍부해야 돼.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용언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게 제대로 되면 그 뒤에 있는 문법이 다 쉬워져. 이게 품사에서 가장 핵심이 용언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은 꾸미는 거죠. 그래서 수식할 때 관형사는 뭘 수식해? 관형사는 뭘 수식하죠? 그렇지, 명사, 체언. 관형사의 짝은 체언이 되는 거고 관형사 짝, 체언, 그 다음에 부사 짝 뭐야? 부사 짝은 용언으로 기억을 해둡니다. 물론 부사로 들어가면 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런 내가 지금 파란색 분필로 쓴 것이 품사를 구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준들이 돼.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독립어는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 그래서 독립적인 거야.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니 얘는 위치가 지 맘대로입니다. 좀 자유롭죠. 됐죠? 그래서 지금 그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의미인데, 의미로 그 품사를 구분할 땐 잘 안 써먹어. 여기에서 아마 다 끝날 겁니다.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35쪽 체험부터 살펴봅니다. 체험에서 어디를 보냐? 의존명사를 봅니다. 의존명사. 의존명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체험에서 명사 중에서 의존명사. 찾았어? 거기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왜 주의해야 되냐면 얘는 무조건 띄었어. 맞죠? 그럼 의존명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관형어가 필요해. 거기다 써줘. 의존명사는 띄었으며 반드시 관형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얘 띄어쓰잖아. 형태서로 보면 뭐인 거야? 형태서로 보면 자립형태소입니다. 형태서로 보면 자립형태소라는 것. 의존이긴 하지만 자립형태소. 왜? 띄어쓰기 때문에. 하지만 문장에서 쓸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관형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 인칭대명사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줘. 얘는 말할 때야. 말할 때. 그래서 화자, 청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럴 때 1인칭이 바로 뭐인 거야? 화자죠. 말하는 사람. 화자를 가리키면 1인칭, 청자를 가리키면 2인칭, 그 외에는 3인칭. 그럴 때 제기칭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제기칭에 왜 제기칭을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이 제기칭이 1인칭이나 2인칭과 형태가 똑같을 때가 있어. 하지만 의미가 다르게 되는 거거든. 그거를 주의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얘를 한 두 가지를 좀 적어 봅시다. 요 두 문장에서 저희, 당신. 이때 저희와 당신은 앞에 나오는 다른 대상을, 그러니까 제기칭이라는 것이 앞선 대상을, 앞에서 언급된 대상을 다시 한번 가리킬 때 쓰는 것이 제기칭인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저희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야? 장사꾼들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 가리키는 것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럴 때 요 당신하고 뭘 구분해야 된 거냐면 지금 우리 교재에 자기라는 표현 있잖아. 왜? 요 자기에 해당하는 높임 표현이 뭐야? 당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기가 손수 가꾸시 이러면 맞아 틀려? 틀린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 높임법상에 따르면. 이때 당신은 자기에 대해서 높이는 것. 그러면 저희가 1인칭으로 쓰일 때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당신이 2인칭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서는 둘 다 뭐인 거야? 3인칭인 거니까. 됐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사의 짝은 뭐라고? 수사의 짝은 뭐라고? 네, 거기다 그거 써줍니다. 수사의 짝은 조사. 그러니까 얘가 수사인지 수사가 아닌지 구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조사라는 얘기야. 넘어갑니다. 지금 용어는 넘어가서 어떤 거를 보고 우리 마무리를 지을 거냐면 품사를 거기 관계원을 40쪽을 봅니다. 조사. 우리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마저 저 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